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가 오늘 당시 판문점에서 찍은 영상까지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현장에 간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었다는데 통일부는 검토를 거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탈북어민 2명이 차례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들어섭니다. 탈북어민들은 경찰 특공대원에게 팔을 붙잡힌 채 2층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이들이 갖고 있던 물품도 검은색 봉투에 쌓여 옮겨집니다. 서로 떨어져 앉아 대기하던 이들 2명은 잠시 뒤 포승줄이 풀린 채 한 명씩 자유의 집에서 출발해 군사분계선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은 탈북어민은 북측 구역을 한참 바라보다 걸음을 멈추고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대고 바닥에 엎드려 옆으로 이동하려다 제지당합니다. 이 어민은 결국 경찰 특공대원에게 붙들려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또 다른 탈북어민이 별다른 저항 없이 뒤이어 군사분계선을 향해 걸어가는 것으로 4분가량의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이들이 북측에 인계되는 장면까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현장 지원 업무를 맡은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공식 보고된 자료는 아니지만 소수의 업무 관련자들에게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의 업무상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를 확인했으며 업무 수행의 일환인 만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의 영상 공개는 3년 전 북송 결정이 잘못됐다고 입장을 바꾼 지 일주일 만으로 영상에는 앞서 배포한 사진보다 좀 더 상세한 현장 상황과 음성까지 그대로 담겼습니다. 통일부는 휴대전화가 흔들렸거나 무의미한 곳을 촬영한 걸 제외하면 당시 영상을 대부분 공개한 것이라며 검찰이 요청한다면 영상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북송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이냐며 통일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질은 북송 장면이 아니라 흉악범 추방이란 건데 반면 국민의힘은 탈북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확인됐다면서 강제 북송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부의 이례적인 북송 영상 공개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보복 수사의 명분을 쌓기 위해 선정적인 장면 공개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싸움 맞추기 수사하듯이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최대한 공개를 해서 요런머리를 하고 그리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 북송의 본질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란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넘어가는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와 저는 16명이나 죽인 흉악범을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공존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서 사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윤건영 의원도 SNS를 통해 인도적 송환과 강력 범죄자의 추방이 동일할 수 있느냐며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만 보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은 안 보이는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 평화 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순간 탈북자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조사 결과 자체에 의문이 든다며 강제 북송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다며 강제 북송이 아니라 국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이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대표대행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했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은 이미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는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필로 쓴 당시 문서도 확보했고 오늘 공개된 북송 영상도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렇다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점들을 더 확인할지,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손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탈북 어민들이 직접 쓴 자필 진술서들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고 쓴 보호신청서, 또 출생지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적은 신원 확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강제 북송 영상도 바로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공식 공개한 만큼 압수수색 등 절차 없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2019년 당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점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형이 두려워 귀순한다고 했다면 의도가 불순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귀순 의사는 절실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공안 수사 관계자는 어부들의 귀순 의사나 흉악범인지 여부가 아니라 정부가 이런 점을 확인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부들을 납포하고 합동조사한 뒤 북송하기까지 전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지 여부도 이들의 자백 외에 군의 특수정보 등 다른 증거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당시 정부 조사가 철저했는지 충분한 근거를 갖고 북송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공안 수사 관계자는 탈북자들은 크건 작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나오는 경우가 많아 합동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며 이 사건이 이례적인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만약 조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한다면 이후 수사는 남북 관계를 의식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과 의도가 있었는지 줄기를 타고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강제 북송이냐, 신북풍이냐, 탈북 어민 북송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생각을 정동훈 기자가 나가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 앉아있는 시민들이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영상 관련 긴급 뉴스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 가려고 애쓰고 막 넘어지고 피를 흘리고 참 참혹한 세상이구나. 영상을 근거로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겁이 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 안 가겠다고 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남고는 쉽겠죠. 어쨌든 간에 가면 중하게 처벌을 받으리나 그게 두려워서 안 가려는 것 같은데. 북송 결정 그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북송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보는 시민들은 귀순 목적이 의심된다고 봤습니다. 살인하고 온 사람들로 환영해 줄 수는 없잖아요. 돌려보내는 게 정상이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을 살해했으면 북한에 가서 북한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살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면 북송 결정이 잘못됐다는 시민들은 짧았던 조사 과정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 등에 주목했습니다. 실제로 16명을 죽였냐 아니냐 알아봐야지. 3, 4일 만에 그냥 보내는 거는 잘못된 거지. 범죄를 저질렀으면 재판을 해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해야지. 근데 이게 버리면은 국제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나라도 다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국익을 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 남북관계를 바로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북송을 둘러싼 논란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면서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춰 여당 대표도 불법 점거는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라며 노조를 정조준했고 곧바로 부처 장관들이 엄정 대응을 천명하는 합동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일제히 강경 대응을 천명한 데 대해 야당은 물리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거라고 우려했는데요. 먼저 40일 넘게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와 쟁점에 대해서
정성호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정부 대응과 정치권 움직임은 신수아 기자가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방 1m도 안 되는 철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13m 높이의 난간에서 위태로운 고공농성을 이어갑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서 목숨을 건 농성을 이어간 지도 벌써 27일째. 사측과의 단체 교섭이 결렬된 뒤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조선소의 심장이라는 도크에 이어 유조선 안까지 점령했습니다. 이들의 요구 조건은 지난 2015년 조선업 불황이 시작되면서 30%까지 줄어든 임금을 정상화해달라는 것. 하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50만 원 선입니다. 저 역시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소위 말해 이제 짜장면값 2,000원 할 때 월급을 받고 있으니. 하지만 하청업체 측은 원청인 대우조선에서 기성금이라 불리는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임금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평균 한 220시간, 230시간밖에 안 됐어요. 이미 근무 시간 자체가 5분의 3밖에 안 되는데. 협력사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해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섭을 할 대상도 법적으로 아닌 사항입니다.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액이 7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노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지난주 하청 노동자들에게 도크 점거를 풀라고 결정했고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조선소 내 야간 작업도 중지됐습니다. 다행히 대우조선 노화사, 하청업체 노화사가 참여하는 사자 간담회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23일 전까지가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속노조는 오는 20일 대우조선 앞에서 총파업 출정을 예고했고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3일 파업 지지 희망 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오늘 아침 여당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청업체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막무가내식 떼쓰기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청 노사가 해결해야 할 일을 원청과 주주에 떠넘기는 것은 막무가내식 떼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대한 테러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점심때 총리에게 상황을 보고받은 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는 대응 기조를 지시했습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하자 오후엔 경제, 노동 관련 장관에 더해 공권력 투입 시 주무장관인 법무, 행안부 장관까지 더한 공동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동료 근로자 1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철진한 폭력, 불법적 투쟁 방식은 또 형사처벌, 손해배상까지 언급하며 불법 점거 농성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야권은 쌍용차 사태를 겪고도 기어코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서겠다는 거냐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화의 중재를 통한 사태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공권력을 동원해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겠다는 통첩입니다. 노조 단식 농성장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재와 조율이고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파업의 본질은 하청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라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이기적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여권 내 이른바 윤핵관 2명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노출됐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에게 거친 표현을 삼가라고 한 겁니다. 권 대행이 우모 씨의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해 내가 추천했는데 안 넣어줘서 장 의원에게 뭐라고 했고 압력을 가했다. 7급 대신 9급이라 서울에서 어떻게 살지 미안하다고 말한 데 대한 공개 반박이었습니다. 권 대행은 장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을 향한 장제원 의원의 공개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대통령실 우모 씨 채용 과정에서 권 대행이 자신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거론하며 말씀이 무척 거칠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태도를 본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권 대행은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은 권 대표로부터 압력을 받은 게 아니라 추천을 받았을 뿐이라며 불쾌함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점심을 함께하며 불화설을 진화했던 두 사람이 불과 사흘 만에 충돌한 겁니다. 권 대행은 한 발 물러서며 다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수용을 하고. 사적 채용 논란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과도한 정치 공세란 시각과 권 대행의 발언이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일반적인 관행이었거든요. 이 추천 채용. 부모님 직업 따라서 자꾸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좀 연좌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그 인사권에 대해서 뭐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천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밀어 넣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권성동 원톱 체제에 대한 당내 견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오늘도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임시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권 대행은 의총을 통해 결론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권 대행 발언에 대한 청년층 비판을 거론하며 공세를 펴는 등 권 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펼쳐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 잠시 중단됐다 바로 재개됐는데요. 시간은 전보다 줄고 불편한 질문은 외면하는 등 형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지율 하락 때문에 변화를 꾀한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3일 만에 다시 약식 회견을 했는데 질문은 단 2개만 받았고 그마저도 불편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채용 논란에 윤석열 씨 공정이 무너졌다라.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 안 해주시는 건가요? 약식 회견에 들인 시간은 단 43초.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중단됐다가 재개됐던 지난 15일에도 윤 대통령은 현안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구청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동안 약식 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즉흥적인 직설 화법이나 감정적인 발언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이 변화를 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3%를 넘어서며 취임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긍정평가는 KSOI 조사에서 32%, 리얼미터에서 33%가 나오는 등 30% 초반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이 직접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도 보수층 결집을 통해 지지율 하락세에 반전을 노리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장관들이 전면에 나서라고 독려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 여권 내에선 책임론도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저는 참모들 내지 내각 또는 이제 에워싸고 있는 어떤 정부 여권 전체의 책임이 오히려 90%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이번엔 국내외 경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6%를 넘는 것도 나왔는데요. 평균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3%포인트 오르면 190만 명이 위기에 빠질 거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최저 4%에서 최고 6.2%. 1년 전과 비교하면 2%포인트 정도 치솟았습니다. 내야 할 이자가 2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3%대 받았던 사람이 정말 신용도가 안 좋아져서 6%까지 받았다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약 1.5배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에 연동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한꺼번에 올린 건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뜻입니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은 1,646만 명, 평균 대출 금리는 4%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원금과 이자 갚는데 소득의 70% 넘게 쓰는 사람은 140만 명,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면 원금과 이자 갚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석 결과 만약 평균 대출 금리가 7%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50만 명 더 늘어나 190만 명이 됩니다. 심지어 소득의 90%를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써야 하는 사람들도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위원장은 이들의 파산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정부가 위기 때마다 모라해저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왔고 파산자로 모는 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경제에 그게 더 엄청난 코스트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빚내서 투자하다 실패한 사람들을 돕는 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B2, 영끌족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중요한 건 빚을 갚을 수 있냐 없냐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여당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이 통화 교환 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마침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는데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질지, 체결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김아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어제 당정협의회 직후 국민의힘은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 어떤 정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 정책위의장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하고 미국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통화 수합을 이렇게 맺게 된 거지요. 문재인 전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이게 종료가 된 거예요. 이 주장은 사실일까? 한국과 미국의 통화 스와프는 지금까지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직후, 두 번째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직후입니다. 그런데 이 2번의 통화 스와프는 한국과만 체결한 게 아닙니다. 2번 다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신용도가 높은 9개 신흥국과 거의 동시에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위기에 빠지면 전 세계로 전염돼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한미 두 나라만 따로 체결하는 통화 스와프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국제금융 질서를 유지를 하고 미국 경제도 너무 위기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통화 수합을 제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단독으로 이렇게 통화 수합을 맺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데도 여당이 계속 통화 스와프 얘기를 하는 건 고환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오히려 한국이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와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롯된 위기가 올 겨울 세계 에너지 대란으로 번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가 끊길 거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를 피해가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배주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천연가스를 이 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었습니다. 열흘 동안 정기 점검을 하겠다고 했지만 유럽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제재에 계속 동참하는 데 대한 보복으로 아예 가스관을 폐쇄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Aber nach dem Muster, das wir gesehen haben, ist es jetzt auch nicht so super überraschend oder wäre es so super überraschend, wenn irgendein kleines technisches Detail gefunden wird. 유럽 천연가스의 선물 가격은 한 달 만에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유럽은 미국과 중동에서 천연가스를 대거 들여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중동, 호주, 미국에서 배로 액화 천연가스를 들여옵니다. 천연가스 값도 오르고 있지만 운반하는 배도 한정돼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놓고 유럽과 우리나라가 경쟁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유럽은 우리와 같은 북반구라 겨울철 난방 수요도 겹칩니다. 우리나라로 와야 될 LNG가 일부가 유럽으로 가게 되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거나 이제 도시가스 공급이 딸려서 난방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천연가스는 우리나라 전기 생산의 35%를 담당합니다.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집이 2천만 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의무 비축량은 석유의 3분의 1인 9일치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천연가스 값이 폭등할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올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우디를 찾았던 바이든 대통령, 원유 증산 약속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원유 증산 없이는 결국 기름값이 또다시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언론인 카슈크지 암살의 배후로 지목됐던 사우디 왕세자와 주먹 인사까지 했지만 정작 바이든 대통령이 손 안에 쥐고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사실 답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비판을 무릅쓰고 사우디를 찾은 목적이었던 원유 증산 요청은 면전에서 거부당했습니다. تقوم المملكة بدورها في هذا المجال حيث أنها أعلنت عن زيادة مستوى طاقتها الإنتاجية إلى 13 مليون برميل يوميا وبعد ذلك لن يكون لدى المملكة أي قدرة إضافية لزيادة الإنتاج. 그래도 두 나라 사이에 증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지만 사우디 정부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시장 논리에 따라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구상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중국은 사우디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라며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이 중동에서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 이란과의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얻은 것도 별로 없이 사우디를 당초 왜 가기로 결정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type of government should be rewarded with a visit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암살당한 카슈크지가 소속됐던 워싱턴 포스트는 왕세자와의 주먹 인사는 끔찍한 배신이라며 바이든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제의 관심은 다음 달 3일 예정된 오펙 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때 증산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일본을 방문해서 하야시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4년 7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회담이기도 한데요.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수출 규제 철회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도쿄에서 팔꿈치를 나란히 맞댔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강경화 외교장관 이후 4년 7개월 만입니다. 그 기간 나빠질 대로 나빠진 양국 사이엔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가 됐습니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민관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일본 측에 설명을 하고
열흘 전 총탄에 숨진 아베 전 총리의 빈소를 직접 찾을 계획인 박진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도 조율 중입니다. 박 장관은 민간 교류부터 되살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급망 안정과 경제 안보를 위해 지난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고 코로나 대유행으로 중단된 양국 국민들의 무비자 입국 문제도 풀겠다고 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등 예민한 과거사 문제들도 이번 회담의 쟁점입니다. 그러나 갈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일본 극우단체들은 외무성 만찬장 앞까지 찾아와 양국 장관들을 비난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회가 피해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어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당분간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 이재명 의원,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면서 민생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분열을 가져올 필패카드라는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 다음 날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취약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당대표 출마 이유를 내세운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양극화가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우리 정치권이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선 김 전 대통령은 통합의 정신으로 유능함을 증명했다며 정말 닮고 싶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총선 때 공천 학살은 없을 거라고 선언한 데 이어 다시 한번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을 겨냥해 당내에선 분열을 가져올 필패카드라는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분열이 더 심화될 건데 그러니까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총선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의원이 좀 쉬어야 된다. 조응천 의원은 당대표가 수사 대상이 되면 당이 민생에 전념하는 것 자체가 사치가 될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를 제기했습니다. 연일 이재명 의원을 직격하며 당대표 출마를 강행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당권 자격 미달을 이유로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지도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서류를 받아보시고 그걸 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자격 리뷰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과세를 하시던지 아니면 접수를 해주시던지 그거는 당에서 처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8명의 당대표 후보와 17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6주간의 당권 레이스 기간 동안 이재명 의원을 제외한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 등이 막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오늘부터는 50대 이상도 백신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하고 나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중증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선 접종을 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아직까지 예약률은 높지 않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연희동의 한 병원. 4차 접종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오늘부터 예약 가능하시네. 오후에 오실래요? 오전에만 이 병원에서 4차 접종을 한 50대는 8명. 백신 맞는다 그래서 단일 백신 있는 병원 찾아서 와서 맞은 거예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서. 매주 2배씩 확진자가 늘고 있는 영향에서인지 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로 50대 분 예약한 분들이 한 10명 되는 걸로 생각이 돼요. 부쩍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니까 아마 수요가 상당히 증가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50대 이상까지 4차 접종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기저질환이 많은 고령층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차 접종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앞서 4차 접종을 한 요양시설 구성원 등 150만 명을 살펴봤더니
4차 접종 시 감염 예방 효과는 20%, 중증화와 사망 예방 효과는 50%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접종 30일 뒤에도 중증화, 사망 예방 효과는 40% 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체 예약률은 아직 저조합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예약을 한 50대는 13만 명으로 전체 50대 인구의 1.5%가량에 그쳤습니다. 3차를 맞은 지 넉 달이 지난 50대 이상,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구성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이들을 제외하고는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습니다. 자녀 백신을 예약하면 당일에도 접종할 수 있고 사전 예약은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3차 접종 뒤 코로나에 걸린 적 있는 사람도 권고 대상인데 확진된 날부터 최소 석 달이 지나야 합니다. 3차 백신을 맞고 한 달 안에 감염됐다면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4개월 뒤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유치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유치원비 14억 원을 빼돌렸다는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유치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뒤 3년여 만에 1심 선고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을 걸로 보이세요? 검찰은 대형 유치원을 운영하던 이 씨가 위장업체 8곳과의 거래를 부풀려 유치원비 14억 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규정이 없습니다. 재무회계 규정. 개인 사업이고요. 이게 사법부의 판단으로 갔었을 때 무혐의 판결이 납니다. 1심 법원은 이 씨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유치원비 14억 원 유출 혐의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장에서 피해자와 피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유치원비로 한유총 회비를 내고 딸 명의의 체험학습장 운영에 지출한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이후 유치원 3법 반대를 주도했던 이 씨.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을 받은 뒤 별다른 유감 표명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 결과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재판 결과는 다 나온 거고요.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5차례나 선고를 미루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것도 아닌데 당초 1월로 예정했던 선고를 5차례 연기를 거쳐 7월에야 한 겁니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정치하는 엄마들 측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유치원 3법 후퇴 우려를 제기했고 전교조도 유치원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개탄했습니다. 이례적인 법원의 선고 연기 배경과 검찰의 부실 기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울진 산불이 꺼진 지 넉 달. 사람들의 고통도 컸지만 이곳에 살던 야생동물들도 터전을 잃었습니다. 저희 지금부터 울진 산불 피해 지역 안쪽 깊숙이 들어갈 건데요. 원래 사냥이 많이 서식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냥이 모두 이 지역을 떠났다고 하고 있고요. 도대체 얼마나 피해가 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 인근 사냥 서식지. 불에 탄 숲 한가운데 사냥 먹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산불 이후 먹이를 찾아 사냥이 떠돌까 봐 놓아둔 건데 먹은 흔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봤습니다. 바위가 많고 시야가 트여 있어 사냥이 좋아하던 서식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사냥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산불 피해 지역에서 서쪽으로 5km 남짓 떨어진 폐광산 인근 지역. 원래 사냥이 잘 목격되지 않던 곳이지만 산불 이후 이 지역에 사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냥뿐이 아닙니다. 삭과 담비 같은 보호종의 오소리, 고라니도 한 카메라에 촬영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독사인 까치살모사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무서워. 살모사 맞죠? 마치 살모사입니다. 마치 산불 피해 지역에서 도망친 동물들이 모두 이 지역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냥동이 보이고요. 자, 하나, 둘, 세 걸음 가면은 또 이렇게 똥이 보입니다. 거의 야생동물들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다른 서식지에서 잘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좁은 지역에 사냥들이 밀집해 경쟁이 치열해졌고 경쟁에서 밀린 사냥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불이 난 곳 남쪽에는 사냥들의 거주에 적합한 왕피천 생태 경관 지역이 있습니다. 사냥들이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물을 구하기가 쉽고요. 고지대에 안반지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러나 사냥들이 이곳으로 가려면 건너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는 위험한 도로와 멧돼지 차단용 울타리입니다. 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도로와 같은 그런 선형 구조물들이 사냥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사냥 서식지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36번 국도 옆에서 지난 3월 말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깊은 밤, 자동차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도로변 비탈에서 사냥 2마리가 위태롭게 서성입니다. 1, 2월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냥들이 이 공간을 생태 통로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도로로 뛰어들 경우 로드킬 위험이 높습니다. 새로 뚫린 36번 국도 바로 옆에 사냥 서식 흔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이렇게 바로 도로가 나오고요. 펜스 같은 것들이 쳐져 있지 않아서 야생동물들이 바로 이렇게 도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동물입니다. 인간의 실수로 터전을 잃은 사냥들이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태 통로를 보완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유희열 씨가 13년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해온 음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표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인데요. 최근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표절 의혹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면서도 자신을 더 엄격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유희열 씨가 발표한 아주 사적인 밤이란 곡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이 곡이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1999년 발표곡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표절 의혹에 그는 지난달 14일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라 무의식 중에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고 사과했고 사카모토 측이 유사성은 있지만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가 작곡한 또 다른 곡들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담당 프로그램 하차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그는 프로그램과 제작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를 끝으로 13년 동안 진행한 음악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런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 엄격히 살피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나의 곡이 남의 곡과 유사하지 않은지까지 철저히 점검하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경종을 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절 논란이 다른 가수로 번지지 않을지 가요계가 우려와 긴장에 휩싸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리 대중음악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쉽고 간편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 신분증 사진만 있으면 계좌 개설은 물론이고 거액의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됐죠. 네, 이런 비대면 대출의 빈틈을 파고드는 사기 사건들 저희도 여러 번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여전히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1년이 넘게 조사와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구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50대 여성 김모 씨는 작년 9월 난데없이 1억 원 넘게 빚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 상담 때문에 방문했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문제였습니다. 상담 당시 김 씨의 신분증을 몰래 촬영한 뒤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계좌 개설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만들어 대출을 받은 겁니다. 범인이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제 명이니까 본인 인증을 하고 신분증 촬영본으로 대출을 발생시키고. 피해자 김 씨는 여성인데 신분증을 도용한 판매점 직원은 남성. 성별조차 다른데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억대의 대출까지 받은 걸까? 당시 본인 확인을 위해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었지만 판매점 직원은 태연하게 도용한 신분증을 보며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 답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본인 확인 위해서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좀 불러주세요. 네. 네, 고객님 띠가 무슨 띠세요? 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은행 직원이 갑자기 태어난 해에 띠를 묻자 연결이 끊긴 것처럼 전화를 끊었다가 검색한 뒤 답변하기도 합니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전화가 끊어져가지고. 저 지하라가지고 전화가 잘 안 들렸어요. 네, 고객님 띠가 무슨 띠세요? 띠 소띠입니다. 다행히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김 씨는 빌리지도 않은 1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까 봐 지금도 조마조마합니다. 신분증 실물을 촬영한 사진은 물론 사진을 다시 촬영한 사진만 보고 금융기관들이 거액을 대출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인데 공지에선 사본이나 임시신분증은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촬영본만 갖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죠. 넘어가진다고? 응. 대출 이것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심지어 분실 신고가 이뤄진 신분증 촬영본으로 대출이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촬영된 신분증이 실물인지 복사본인지 판독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확인하는 기술이 아직 안 도입된 상태에서 사람을 확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이 신분증을 도용당하거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해둔 사진을 분실 또는 해킹당해 거액의 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물론 당국도 피해 구제에 소극적이어서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이용해서 월 100만 원짜리 렌터카를 매달 3만 원씩만 내고 탈 수 있다. 이런 홍보 내용을 믿고 렌터카를 계약한 사람들이 수천만 원씩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도주 중이던 주범을 검거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박모 씨가 모는 대형 SUV 차량입니다. 차값이 5천만 원에 달하지만 월 3만 원가량의 렌트비만 내고 빌리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재작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가량을 내고 5년 뒤 반납할 때 돌려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몰랐을까 그래서 뭐 검색도 해보고. 이런 계약이 가능하다며 회원들을 모은 단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한 협동조합.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며 가입하면 렌트비의 96%를 내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소상공인 지금 정책 자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자. 사기가 의심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주변에 조합 가입자가 늘어나자 박 씨도 보증금 3천만 원을 내고 자신과 부인의 SUV 차량 2대를 빌렸습니다. 하지만 5달 뒤 조합 측은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며 갑자기 렌트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조합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대표는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졸지에 보증금을 날리고 렌트비도 떠안게 됐는데 이제 와서 임대 계약을 해지하려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죠. 전액 다 본인 부담이 되어버리는 상태라 지금 뭐 다들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같은 협동조합 회원인 보험업자 이모 씨도
같은 식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SUV 차량을 빌렸다가 똑같은 신세가 됐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해서 그런 돈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설프게 한 거죠.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도주 중이던 협동조합 대표 김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규모는 1억 2천만 원. 하지만 구속된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렌터카 500대를 목표로 했다고 밝힌 데다 전국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이 신고를 한 지 6시간 만에 잡혔는데 체포 당시 현장을 MBC 취재진이 포착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은 채 감금됐다는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냈던 20대 여성. 동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대전의 한 빌라를 급습했습니다. 이 여성은 빌라 안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40대 남성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저항하다 이웃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2층 집 빌라 창문을 통해 1m가량 떨어진 옆집 지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옆집에 숨어있던 남성은 신고 6시간만, 범행 14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 당일 새벽 남성이 몰래 집에 들어와 작정하고 왔다며 자신을 위협해 데려가 감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이 남성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어 두려움에 도망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19명의 어린이를 비롯해서 모두 21명의 생명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 당시 300명이 넘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경찰의 대응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들의 몸에 붙이고 있던 카메라 영상이 새롭게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경찰의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담겨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의 초등학교. 학교 건물에서 들리는 총소리에 경찰관이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건물 복도에는 이미 무장 경찰들이 진입해 있던 상황. 오전 11시 37분 또 한 번의 총소리가 울리고 경찰관은 동료들에게 상황을 공유합니다. He's contained. We believe he's barricaded in one of the offices. 총기 난사가 벌어진 장소를 교실이 아닌 사무실로 잘못 전달한 건데 이후 경찰관들에게는 처음 보였던 위급한 분위기가 사라집니다. 경찰이 진입한 지 25분이 지난 11시 58분. 다른 교실에 있던 아이들을 겨우 탈출시킨 직후 911 무전을 통해 끔찍한 정보가 전해집니다. 살아있을지 모를 피해자를 구해야 할 절박한 순간이라는 게 전달됐지만 경찰관들은 이 정보를 접하고도 6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시 21분 또다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자 현장에 있던 경찰서장은 총기 난사범을 향해 정중하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Sir, if you can hear me, please put your firearm down, sir. We don't want anybody else hurt. 30분이 더 지난 12시 51분에야 경찰은 교실로 들어가 총격범을 사살했습니다. 376명의 경찰관이 투입됐는데도 학생과 교사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f we need a simple phrase to describe what the report says, again, I would tell you multiple systemic failures. 텍사스주 하원은 사고 학교가 교문을 잠궈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도 총기 난사범이 쉽게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면서 말라있던 밭작물들은 그나마 해갈이 됐지만 길어진 가뭄에 물들 시기를 놓친 논에서는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쩍쩍 갈라져 먼지마저 날리던 변온에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이틀 새 전남 신안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70mm, 올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하지만 물이 차오른 논 옆으로 말라비틀어진 모판이 엎어져 있습니다. 길어진 가뭄에 모내기 시기를 놓쳐 옮겨 심지 못한 것으로 올해 농사는 사실상 망쳤습니다. 내년 농사를 위해 저수지라도 채워주길 바라는 농민은 늦게 찾아온 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우리 보다시피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짜리 했다가 이렇게 돼버리고 이거 있어봐야 여기다가 어떻게 심으겠어요. 모내기를 제때 마친 논은 물을 머금고 일부 푸른색을 되찾기도 했지만 이미 벼가 고사해 듬성듬성 비어버린 곳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고사하지 않은 벼들도 생장 시기를 놓쳐 정상적인 수확량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확량이 상당히 소출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양성장기 그 부분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식성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서는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3m 높이의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너진 토사에 오래된 폐가 한 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또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전남에서는 영암과 목포 등에서 도로와 주택 마당 등이 일부 침수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비행기 8대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더니 파란색과 붉은색의 크고 아름다운 원을 하늘에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인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서 블랙이글스가 고난도 기동들을 선보이면서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았다고 공군은 전했는데요. 블랙이글스가 리아트 에어쇼에 참가한 건 지난 2012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 번 모두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거침없는 플레이로 시선을 사로잡은 양현준 선수 기억하시나요? K리그에서도 맹활약을 이어가며 올해 최고의 루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그제 열린 강원과 수원FC의 경기. 리그 10호 골을 넣고 퇴장까지 당한 이승우보다 더 주목을 끈 선수가 바로 강원의 양현준이었습니다. 뒤꿈치로 방향만 바꿔놓은 환상적인 선제골에 수원FC 뒷공간을 재빠르게 파고든 뒤 터뜨린 감각적인 칩슛 결승골로 축구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엔 쐐기골까지도 오며 그야말로 펄펄 날았습니다. 옆으로 차는 것보다 한번 위로 찍어보자 해가지고 한번 찍어봤는데 그게 운 좋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토트넘전에서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날카로운 슈팅으로 해외 팬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그게 우연이 아님을 K리그에서 원더골로 증명해냈습니다. 굉장히 응원 메시지도 많이 오고 스스로도 자신감도 많이 찾고 그 응원에 보답하는 선수가 되고 싶어서 지난해 데뷔한 양현준은 저돌적인 돌파와 공간 침투, 20살답지 않은 침착한 마무리가 강점으로 보통 이른 시간에 교체되는 22세 이하 선수 중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면서 강원의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여기에 4골에 도움 4개로 공격 포인트도 가장 많아 올 시즌 영플레이어상 영순위로 급부상했습니다. 10개로 잡고 있습니다. 좀 더 결정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 영플레이어상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에 데뷔하는 23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주축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양현준.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힐 K리그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당구 시즌 두 번째 대회에선 쿠드롱 등 최강자들이 연이어 탈락하는 등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자타공인 최강자 쿠드롱. 1세트에서 뱅크샷 3개를 앞세운 노병찬에게 일격을 당했지만 특유의 정교한 샷으로 2, 3세트를 따냈고 4세트에서도 9연속 득점을 앞세워 14대 11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던 순간 쿠드롱의 샷은 살짝 빗나갔고 노병찬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4연속 득점으로 승부를 2대2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어진 승부치기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쿠드롱의 초구 뱅크샷 승부수는 실패.
반면 노병찬은 침착하게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역대 최다 6회 우승의 구드롱은 세트제에선 처음으로 64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개막전 우승자 조재호는 이미 128강 첫 판에서 와이드카드로 출전한 2부 리그의 윤성수에게 충격패를 당했고 여자부 우승 후보 김가영도 김세연과의 8대8 매치 포인트 승부에서 마지막 한 점을 내주고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64강전에서 한 큐에 15점을 모두 뽑아내며 이번 대회 첫 퍼펙트 큐를 기록했던 베트남의 웅고딘 나이 역시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이틀 연속 만리장성을 넘고 우승을 차지한 환상의 탁구 콤비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탁구 스타 컨텐더 시리즈 남자 복식 결승. 대표팀 맏형 이상수와 막내 조대성. 두 선수 띠동갑인데 호흡은 절친 같아요. 마지막 5세트. 조대성의 날카로운 공격이 연이어 성공하자 당황한 상대는 실수를 거듭하며 점수를 잃고요. 이상수까지 힘을 보태면서 점수차를 6대 0까지 벌립니다. 4연속 범실이 나오면서 8대8 동점을 허용하긴 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세트 스코어 3대2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씨름 꿈나무들을 만나보시죠. 아직 카메라가 신기할 나이죠. 어이쿠, 이 선수는 한 번에 넘어진 뒤 울음도 터뜨립니다. 자, 단체전 결승전인데요. 이건희 선수는 승리의 기쁨을 텀블링 세리머니로 표현했고요. 경기장 가득 우렁찬 목소리로 포효했던 구준표 선수는 막상 카메라가 다가오자 새침한 표정을 보여주네요. 대구 동원초등학교가 결국 우승을 차지했는데 감독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따가운 여름 햇살이 가득 퍼진 서울과 달리 남부지방은 장맛비가 흠뻑 왔습니다. 이 시각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이 강한 비구름은 모두 동쪽으로 빠져나가서 이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전남 진도에는 시간당 10mm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제주와 남부지방은 최고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강합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습도가 높아져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크게 올라서 경남 사천은 35도까지 치솟겠고 서울도 30도가 이상됩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오전부터 맑게 개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서 소나기가 오겠고 또 당분간 동해안 지방은 강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4도,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